자, 이 담보물건은 이제 유치권하고 우리 공인중개사에는 이제 저당권 두 개의 권리를 이제 문제 내는데 꽤 나오죠. 한 3개에서 4개. 그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담보물건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통유성이 뭐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참 어렵게들 쓰죠. 예, 법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담보물건은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는데 그 3개의 담보물건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에서 담보니까 하여간 모든 담보물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담보라는 뜻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지. 담보. 좀 담보물건 그랬어요. 담보. 담보란 단어가 뭔 뜻이요? 딱 물어보면 참 막막하죠, 이게. 듣긴 들었는데. 자, 담보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담보합니다.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얘기지. 여기는 합격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뭐를? 채권을. 자, 이 채권이라는 것은 강한 권리예요, 약한 권리예요? 약해요. 또 특정인과 특정의 문제니까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해야지만이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쉽게 해서 돈 받는 거. 근데 채무자가 나 돈 없어, 나 못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쉽게 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돈 받을 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데 그 담보에는 그러면 인적 담보하고 물적 담보로 나누는데 인적 담보는 보증인 세우는 게 보증인. 보증 서는 거.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자, 우리는 담보 뭐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을 가지고 그 채권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담보물건. 그러면 담보물건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럼 담보물건은 뭐를 위해서? 채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이 구조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요?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이야. 그래서 모든 담보물건은 채권의 종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주종관계 그러면 머릿속에 타다닥 2개가 떠올라야지. 뭐하고 뭐? 부종성하고 수반성. 그래요. 이게 그냥 원리야, 공식이야. 그러면 채권 없어지면 모든 담보물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저당권을 집어넣으면 채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도 소멸한다 해야지.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유치권 집어넣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종성이고 수반성은 채권 넘어가면 담보물건도 따라가야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부종성하고 수반성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건 종이 피담보 채권 주인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자, 피담보 채권 없이 담보물건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건도 성립하지 않고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수반성은 따라다닌다는 얘기니까 채권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종인 담보물건도 역시 따라가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종관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시 어찌됐든 담보물건은 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주종관계에서는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지만 불가분성은 이제 주종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1억 받을 뭐가 있나요? 채권이 있어.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믿지만 돈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요. 그럼 이 저당권은 제 아파트 전부에 효력이 미치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 1억을 제가 다 갚았다면 부종성이니까 이 저당권도 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억 중에 5천만 원만 먼저 갚았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채권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렇다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제 아파트 중에 이 반에만 효력이 미치나요? 아니요. 채권 줄어들었다고 해서 담보물건의 효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전부에 효력이 미치지. 즉 채권이 제로가 됐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채권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그 담보물건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담보물건의 효력은 채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자, 피담보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관해서 담보물권 행사할 수가 있다. 됐고, 여기 좀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목이 담보물권에 뭐라고요? 통일성. 그럼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상대위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권에는 인정이 안 돼, 없어요. 그러면 통일성이 아니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질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좀 뭐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 대학교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대학교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질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담보물권 다 나온 게 아니라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치권 저당권인데 그 모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물상대위성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고 물상대위성은 어디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당권에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저당권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의미 되셨죠? 예. 뭐, 저당권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자,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화재로 다 불타버렸어요. 자, 그럼 이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그럼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물건이 있어야 물건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이 불타버렸다고. 그럼 저당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지.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 이 건물 소유자가 그 전에 화재보험을 들어놨다고. 그래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화재보험금을 타게 생겼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서 건물 화재로 나서 없어졌다고 저당권도 그대로 없어진다면 이 건물 소유자는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보험금만 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건물 대신 나온 뭐에? 화재보험금에 효력이 미쳐야 되겠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위, 대신 나온 거에 효력이 미친다고요. 근데 유치권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당권 갔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이제 유치권으로 들어가죠. 자,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오면 두 문제인데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이니까 물건을 뭐 하는 권리예요? 유치는 뭐 하는 거예요? 잡아서 돌려주지 않는 걸 유치라고 그러죠. 자, 우리 사람 중에서도 좀 죄를 지면 어디에 가둬놔? 유치장. 그래. 그럼 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단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물건이니까 사람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뭐를? 물건을 잡아놓고 네가 돈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나도 이 물건 안 돌려줘. 이런 건데 사실 유치권이라는 단어 뜻은 많이 못 들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있죠. 자, 여기 의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유치권은 이 교재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워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프린트 보시면서 얘부터 먼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자, 자동차가 좀 이상이 생기면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겠죠. 자, 그래서 그 카센터에서 보니까는 좀 중요한 거예요. 좀 오래 걸려. 그럼 한 2, 3일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기고 오겠죠. 그래서 2, 3일 후에 갔더니 자동차가 싹 다 고쳐져가지고 세차까지 다 돼가지고서 그 카센터에 딱 주차가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지만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는 카센터에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뭐해서 수리했으니까 카센터에서는 여러분에게 수리비 받을 뭐가 생긴 거예요? 채권.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수리비를 줘야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주는 거지. 수리비 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가져가려고 그러면 카센터에서 가져가게 놔도 잡아놓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게. 뭐 아주 비근한 예로는 여러분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겼어. 그럼 며칠 후에 오라고 그래. 자, 갔더니 자기 옷이 저 걸려 있어요. 자기 옷이라고 막 가져가면 돼? 안 되지. 이제 뭘 줘야 돼요? 세탁비를 줘야죠. 그럼 세탁비 주기 전까지 세탁소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뭘 행사해? 유치권 행사해서 세탁물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적법하단 말이지. 그런 걸 다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우리가 많이 안 들어봤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동산 가지고 얘기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자, 길 가다 보면 건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있어. 시뻘겋게 뭐라고 해놔. 유치권 행사 중 해놓고 가보면 울타리 딱 쳐가지고 출입금지해서 이건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함부로 출입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놓죠. 그게 뭐예요? 그 건물 공사해달라고 해서 공사했는데 공사대금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그럼 네 건물 내가 잡아놓겠다.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자, 그런 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유치권이라는 걸 설명에 들어갔을 때 그럼 여러분하고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 성립하기로 합시다라고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탁소 주인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고쳐달라고 계약은 했겠지. 세탁을 해달라고 계약은 했겠지. 하지만 유치권 행사에 할 수 있다라고 계약한 건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서로 계약,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 중에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아니, 쓰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말 얘기하면 돼요. 그럼 저당권은 담보물권 맞죠? 그럼 저당권도 돈 빌려주면 당연히 발생하나요? 아니지. 계약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죠. 그럼 그런 담보물권을 앞에 뭐라고 붙여? 약정 담보물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구나, 법률 용어가.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안 되지. 근데 그냥 읽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항상 법정자 들어간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볼까요? 언제 성립되냐 안 되냐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딱 잡아요. 아까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당연히 유치권도 성립되냐 안 되냐.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성립됐을 때 유치권의 효력 몇 가지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 들어가기 전에 성질 간단히 봅시다. 자, 좀 전에 다 얘기했어요.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 그럼 여기 말은 없지만은 이거 등기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 대상도 아니에요. 자,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법정일 뿐이지 이것도 담보물권 맞죠? 그럼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같겠지. 자, 그런데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아요. 유치권 물권이지만 누가 유치권을 방해, 침해했다고 해서 유치권에 기해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권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담보물권은 아까 담보는 뭘 담보하는 거? 채권. 그럼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무슨 권이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 게 담보물권의 가장 본질적인 효력이에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경매 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아야지. 그게 담보물권의 가장 본질적인 효력인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라면서 뭐가 없다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좀 불완전한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 돈을 받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자,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여러분 자동차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수리비를 좀 줬어 안 줬어? 안 주면 카센터 주인이 여러분한테 자동차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럼 여러분 안달나요 안 나요? 안달난다고. 자동차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 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상대방 채무자의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을 안달복달해서 네가 필요하면 돈 주고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유치권이지 적극적으로 경매 쳐서 경매는 칠 수 있지만은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완전한 그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해가지고 받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효력은 없으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유치권은 말 그대로 유치하게 공부하시면 돼. 자, 우선 변제 있어요, 없어요? 물상대의 없어요. 물권 초청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우물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잡아두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이 어느 때 성립되는지 성립 요건을 따집시다. 그럼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다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조문에 유치권이라 해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자, 카센터 주인 생각하세요. 카센터 주인이 여러분의 자동차를 점유해서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즉 그 자동차를 수리한 수리비를 자, 변제게 있는데 줘야 되는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랬으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줄 때까지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럼 결국 유치권이라는 것은 제가 밑줄 쳐놨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은 유치권자 지 물건이어야 된다, 남의 물건이어야 된다. 남의 물건. 그 다음에 유치를 하는 거니까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채권이 뭐에 있어야 돼? 변제기에 있어야 돼.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안 갚으니까 나도 그 물건 안 주겠다. 그럼 결국 법에서 정해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몇 가지? 4가지예요. 4가지를 갖췄을 때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은 되도록이면 이 4가지를 머릿속에 잡아두는 게 좋아요. 자, 누구 물건? 타인 물건을 뭐해서 점유한 사람이. 자, 채권인데 무슨 채권?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자, 줄 때가 됐어. 변제기에 이르렀는데 안 주니까 나도 안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씩 잡아 들어가야죠. 그럼 타인 물건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2가지인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타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유치권자 아닌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는 채무자도 되겠지만 채무자 아닌 사람의 물건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되지.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타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되셨을 거예요. 꼭 채무자 물건만 유치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2번은 수급인은 그랬는데 수급인은 공사를 한 사람이죠. 도급계약을 한 사람이에요. 공사했는데 공사대금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결론 냈죠. 자, 그러면 여길 바꾸겠지. 수급인은 이에 대해서 유치권 가질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없다라 해도 돼. 그럼 이 문장에서 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가질 수 없는지 힌트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을 문제 내려면 이걸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뭐냐면 목차를 그냥 막 함부로 이제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요 2개의 지문은 포인트가 어디에서 타인 물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아닌 사람이면 다 되니까 제3자도 되고, 2번은 수급인 소유라니까 수급인 직거란 얘기죠. 그러면 타인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수급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포인트를 잡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 자, 그럼 점유는 유치권 성립할 때만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지. 유치라는 것은 계속 잡아놓겠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간접 점유로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자, 유치권 점유를 해야 되고 그 점유는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있지. 혼자 생각하지 말라고요. 간접 점유도 점유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그러면 법조문에 직접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는데 왜 혼자 마음대로 간접은 안 될 걸 그렇게 하고 있어? 간접 점유 가능하지.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 2번 지문은 지문이 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앞부분이 나올 수 있고 뒷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뒤만 보고 안 된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아니 간접점유 된다고. 근데 간접점유,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성립될 수 없지. 그럼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제가 유치권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잖아. 유치권은 그 물건을 못 쓰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 물건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안달복달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무슨 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유치권은 이게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래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빨리빨리 체크를 하지. 이걸 또 그리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간접점유는 그럼 당연히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하는 거겠죠. 그걸로는 된다고. 즉 카센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카센터 주인이 여러분의 자동차를 유치권 행사하는데 그럼 계속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동차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 되는데 카센터가 그러면 계속 놓기는 너무 카센터가 좁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수리비를 안 주니까 그 자동차를 자기가 잘 아는 다른 카센터에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줬는데 내가 지금 카센터 좁으니까 네가 친구한테 네가 좀 맡고 있어라. 자, 그러면 이 카센터 주인은 여러분의 자동차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 점유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돌려준 건 아니죠.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뭐가 돼서 직접 점유가 돼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거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라고. 그냥 뭐면 간접 점유면 돼요. 근데 누가 직접 점유하자면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자, 당연히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되죠. 그럼 이제 4번도. 그래서 점유권을 잘 배우셨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자, 만일에 우리 싸우고 있는데 A라는 물건을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돌려달라는 거지. 근데 얘가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주니?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에 뭐가 있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데 갑이 뭐라고 그래? 네가 무슨 유치권이냐? 그건 유치권 아니야. 얘는 유치권 인정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양 당사자의 주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유치권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유치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생겨. 항상 권리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에서 이 판례의 쟁점은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인지 불법한 점유인지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을은 이 점유가 뭐라고? 적법하니까 나는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다. 물론 얘는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얘는 돈 줄 건 있긴 있지만은 너의 점유는 뭐니까? 불법이니까 이건 유치권이 아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서로 소송 들어갔을 때, 자, 이기려면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자기 점유가 뭐라고?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얘는 불법한 점유니까 유치권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점유가 적법한 건지 불법인 건지를 증명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우리 현재 저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좋은 쪽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좋은 쪽 어느 쪽으로? 적법한 것을 추정해 주니까 추정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니 유치권을 뭐하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그 점유가 뭐라는 거, 불법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점유권 파트에서 다 배웠던 거지. 그래서 점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점유권은 한 문제 나오지만 우리가 취득시효라든지 유치권이든지 이런 데서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상대방 당사자, 얘가 유치권을 뭐하는 자, 배척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자, 괄호 3번은 채권에 대한 거죠. 자,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은 돈 빌려주고 안 갚는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채권과 물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결련 관계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이 성립되는 채권하고 성립되지 않는 채권을 구별해 놨으니까 그냥 외워서라도 구별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설명은 해드릴게요. 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카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자동차를 수리해서 수리비가 나왔죠. 그럼 수리비는 자동차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지. 그러니까 그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자동차 안 돌려주겠다, 그 문제예요. 그럼 그걸 조금 넓히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물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개량하기 위한 비용이죠. 다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비용이지. 그러니까 필요비든 유익비든 받을 게 있는데 안 준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공사를 시켰는데 공사대금을 안 준다. 그 공사는 그 물건을 공사한 거죠. 흔히 이제 부동산은 이제 요거 가지고 유치권 많이 행사하죠. 뭐 수리비 이런 것들 가볍게 이해하시는데, 자, 2번은 권리금 준다고 해놓고서는 권리금 안 주니까 나 유치권 행사하겠다. 안 돼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임차인이 나도 그럼 그 물건 유치권 행사해서 안 돌려줘. 안 돼요. 예. 매매대금 안 주니까 나도 그 물건 유치권 행사해서 안 돌려주겠다. 안 돼요. 예. 왜 그럴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요것들은 전부 다 서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아니, 매매 계약도 매매 물건에 대해서 계약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의미는 대충 잡으시고 외우시라고. 한쪽을 외우셔야지. 둘 다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외우셔야 되겠지.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성립되는 거, 성립되지 않는 거, 안 되는 거, 권리금, 보증금, 매자 들어간 거. 그래서 이제 앞글자를 따시는데 조금 연상시키기 위해서 첫사랑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다 첫사랑 경험이 있죠? 예, 첫사랑. 자, 첫사랑은 유치하지. 예, 유치하잖아. 처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유치하니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도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사랑은 아련해. 그래서 첫사랑의 이름은 기억해. 그 첫사랑의 이름이 권보미야. 권보미. 예, 근데 개명을 했네. 매로. 권보매. 그래서 권보매는 유치하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잡아줘야지. 권보매만 외우시고 외웠어. 뭔데요? 그러니까 글쎄 권보매가 뭘까? 그러시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연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권보매 외웠는데 첫사랑 유치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야. 되셨어요? 유치권은 유치하게 공부하는 거야. 우물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우가 뭐요? 우선변제, 물상대의, 물권조정권. 그럼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럼 외워두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여기 아까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끝나면 갱신 청구하고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매매계약이 청구되고, 그럼 매매대금을 못 받으면 나도 못 돌려주겠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 생각하면 안 돼. 지문에 뭐자 보이면, 매자 보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명의 시탁이 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셔. 미쳐 제가. 어? 정답하고 상관이 없는 걸 알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져 이게. 여기서의 키워드는 매자가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권보매 잡으시고. 자,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네. 근데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네.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구별해야 되겠죠. 금방 구별해요.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 얘기죠. 자, 여기는 뭘로부터? 물건으로부터. 그럼 당연히 그 물건 유치해서 손해배상 해줄 때까지 그 물건 안 돌려줘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누구? 임대인이.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 문제 나오면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민법은 그 지문 안에 힌트들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 힌트를 빨리 캐치를 하시라고.
자, 읽어보니까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권. 조금 뭐 문장을 줄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임대차에서는 채권 관계죠. 자, 임대인이 임차인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해줘야지. 고쳐주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임대인이 그 건물 시설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줘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권 행사하겠죠? 자, 그럼 이 손해배상 청권은 지금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물건이요. 사람을 유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나오면 물건 때문에 나온 건지 사람 때문에 나온 건지를 구별하시면 되는 거고. 되셨죠? 네. 자, 3번은 뭐냐면 이제 이 점유하고 이 채권 얘기예요. 자, 유치권이 성립되는 채권이라 하면 꼭 점유를 먼저 하고 나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냐 그게인데, 자, 그런 거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안 따져요.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자, 자동차를 먼저 맡기고 수리해서 수리비 채권이 나와서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거꾸로 뭐부터 먼저 발생하고? 채권이, 물건에부터 채권이 먼저 발생했는데 이거 안 주니까 나중에 점유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고, 그 공사대금 같은 게 다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외울 이유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근데 뭐부터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런 문장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죠. 점유하고 채권 중에. 자, 마지막은 아니죠. 이제 법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그 채권은 뭐에 도래돼야 돼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 채권이나 채무나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지문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유익비 상환 청권은 기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맞죠? 네, 맞는데 이 유익비는 특징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비 청구는 무조건 유익비 들어갔다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액 증가가 뭐한 때 현존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법원이 상환기간 뭐 해줄 수 있다? 허해줄 수 있다. 그러면 상환기간을 허해했다는 것은 아직 변제기는 도래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럼 다시 4가지 기억하세요. 뭐?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나온 채권이어야 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자,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법에서 정해진 걸 다 갖췄다고 해서 유치권이 반드시 성립되는 건 아니고,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친해서 그거 채권 돈을 안 갚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뭘 하면, 투약을 하면 아무리 위에 있는 것들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유치권을 배제하는, 포기로 하기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 배제 특약에 대해서 문제를 내죠.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긴 하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어요. 무효다 그럼 틀리죠? 유효입니다. 재작년에는 이거 무효다 해서 여기서 정답이 됐어요. 유효입니다.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약정에 의해서는. 근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는 있어요. 자, 구별하시고, 자, 그러면 그 배제 특약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했죠. 그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 즉 제3자, 특약을 하지 않은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또한 특약도 계약이니까 조건, 기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2번 보시게 되면, 갑이 을 보고 자기 건물 좀 공사 좀 해달래. 뭐 인테리어든 뭐든. 근데 친한가 봐. 공사해주는데 공사대금
당장 내가 줄 돈이 없으니까 공사대금을 안 준다고 제 건물 유치권 행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지 뭐. 자, 그러면 공사계약을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뭐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지. 그래서 공사했어요. 공사대금이 한 5천만 원 나왔어. 자, 얘가 안 주더라도 얘는 유치권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친하니까 언젠가 주겠지. 또 얘가 이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면 이거 팔아서라도 아니면 뭐 이거 담보로 해서라도 이 5천만 원 받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갑한테 받을 얼마가 있어요? 5천만 원 채권이 있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아직 안 줬는데 얘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건물이 뭐에 들어갔어요? 경매.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건물을 믿고서 지금 5천만 원 언젠가 주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경락해 가면 이제 얘는 이 건물 팔 수도 없고 뭣도 없고 돈 5천만 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유치권 주장하고 나온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경매 절차에서 약간의 실무를 얘기하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이 유치권을 잘 알게 되면 굉장한 수익을 내게 되죠, 이게. 그럼 경락받는 사람은 자,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경락을 받을까요? 잘 안 받을까요? 잘 안 받겠지. 그 얘기는 유찰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경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뭘 깨기만 하면 유치권 깨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한 60, 70%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럼 유치권을 어떻게 깰까? 그럼 망치로 깰까? 지금 배우는 뭐예요? 지금 배우는 아니 이 성립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알아주면 좋자니까. 누가 유치권 주장한다 그러면 한번 따져봐. 그 사람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 그걸 뭐하고 있는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가 적법한 건지 불법인 건지 이거 하나씩 따져서 거기 빈틈이 보이면 그거 정보를 알으면 다른 사람이 유찰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주 싸게 하면 낙찰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유치권 주장한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빈틈을 보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에서 들어가서 이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몇십억짜리가 뭐 몇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낙찰 받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깨서 버리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 같은 경우는 좀 돈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유치권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억 뭐 공사대금이 있다. 그럼 이제 이 5억이라는 돈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공사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얼마라도 받으면 좋아 이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치권은 적극적으로 경매 쳐서 우선 배당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도 속이 타요. 그러면 그거 싹 가가지고 채권자 가지고 만나가지고 잘 협상하게 되면 이 5억을 한 2억 5천이나 3억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경락직 따져가지고 낙찰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알아주시면 경매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겁도 없이 경락받은 애가 나온 거죠. 왜 얘가 낙찰받았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 유치권 깰 자신이 있었다니까. 그 자신이 바로 이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뭐 한 거야? 특약을 한 게 있었네. 얼마나 좋아. 그런 정보를 자기가만 알고 있으면. 그럼 딱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으로 쫙 했을 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낙찰자가 돼가지고 얘 보고 자, 이제 내가 낙찰자니까 주시오. 인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얘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나 유치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당신은 갑하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했잖아. 그럼 당신은 유치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야, 특약을 갑하고 했지 너하고 했냐? 그럼 너는 특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 주장 못해.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소송에서 누가 이겼다고? 얘가 이겼다고요. 특약은 얘하고 했지만 그 특약의 효력은 꼭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예.
아주 엄청난 이득을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유치권 깨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거,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5번 보세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럼 결연관계니까 채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되는 거니까 또 인정되는 걸 찾지 말고 인정되지 않는 걸 찾아서 제껴내시라고. 자, 그러면 첫사랑 누구? 권보매 옆에다 써놓고 쉬고 해도 돼요. 그럼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되지. 읽으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격보는 뭐가 보여요? 권리금 보니까 얘 안 되겠지. 자, 넘버는 보증, 임차 보증금이 보이니까 얘도 안 되겠지. 그럼 디귿은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 세 개 중에서 기억하고 니은이 안 되니까 지문에 기억, 니은 들어간 것은 답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지. 그럼 3번이 되는 거지. 그럼 3번은 지금 손해배상청권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손해배상청권 그러면 사람 때문이냐 물건 때문이냐를 따지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뭐 때문에? 가축이. 그럼 가축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놈이 되는 거지. 자, 6번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이걸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계신데, 자, 직접적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 성립 요건을 외우시라는 거야. 자, 그럼 1번. 지금 X 물건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은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지. 아이,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자기 소유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갑이 아니라면 유치권이 성립되고, 아이, 그게 여부 아니야. 여기도 여전히 똑같구만. 그러니까 기대를 했구만. 그냥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는 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이 당시에 많으셨더라니까. 그래서 국어를 좀 하라고, 국어 좀. 자, X에 관해서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영향 미치죠? 도래해야 성립하고, 도래하지 않았으면 성립이 안 되니까. 자, X에 대한 갑의 점유, 이제 점유에 대한 얘기인데,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그럼 이건 빼고,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4번은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당연히 영향 미치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면 성립 안 되고, 적법한 것이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또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한 유치권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냐 없냐? 영향 미치죠? 네. 그럼 영향이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지, 3번이. 그러니까 성립 요건 그 자체를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정자가 들어간 것들은 일단 뭐를 좀 정리하자? 성립 요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 성립되고 언제 성립되지 않느냐. 근데 법정상권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성립되지 않는 거 3개, 나대지, 함께, 동의 승낙 보이면 안 된다. 근데 유치권은 지문으로도 쭉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성립 요건을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유치권 효력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잡고 들어갈게요. 이제 교재를 봅니다. 286페이지. 자, 유치권이 이제 가려고 다 쌌구만 또. 10시밖에 안 됐어요. 유치권까지 마무리하고 갑시다. 286페이지 유치권의 효력은 그냥 유치권이 이제 성립됐어.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하고 유치권자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괄호 1번에 물건을 뭐 할 권리? 유치할 권리예요. 그럼 유치할 권리는 안 돌려줄 권리죠? 자, 그러면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지. 그러면 꼭 채무자에 대해서만 유치할 수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유치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한테 다 유치할 수가 있지. 물건이니까. 자, 여기 제3자에 대한 유치권 대세죠. 누구에게 되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쭉쭉 나가셔서, 자,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 유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경매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당연한 얘기가 돼요. 자, 계속 유치권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나 안 갚어 그래 버리면 나 그 물건 사용 안 해도 돼 그러면 유치권자는 계속 점유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점유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방치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 유치권자 입장에 열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돈 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유치권으로 물건 잡아놨는데 그것을 잘 관리도 하고 쓸고 닦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그냥 뭐 해버려, 경매 쳐서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보다 선순위권자가 배당 받아가도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을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여기에 우선자가 들어가면 이 문장 맞다 틀리다? 틀려요. 자, 2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괄호 3번이 가끔 이제 질문 나오는데,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적법한 점유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데 그냥 점유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하다 보면 비용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그 유치물의 소유자한테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뿐 아니라 뭐 또 유익비도 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고, 유치권자의 의무는, 자, 선관 의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를 해야 된다. 자, 또 괄호 2번 들어가시면 당연한 얘기지.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유치물을 지가 막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안 되고요. 담보 제공할 수도 없겠죠. 자, 다만 여기 주의해서 보세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유치물 뭐에 필요한 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요거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주택을 좀 공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줘서 얘가 그 주택을 잡아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유치권의 목적물이 뭐라고요? 주택이죠. 자, 그럼 이 주택은 비워놔야 유지가 되나요? 사용해야 유지가 되나요? 사용, 보존은 유지니까, 현상 유지니까. 그래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불법 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없지만 어쨌든 얘는 남의 주택을 뭐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임대료 상당. 자, 판례가 그 얘기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자, 뭐에?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하면 한 그 주택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하면 한 차임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한테 뭘 해줘야 된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유치권까지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290페이지, 이제 저당권부터 해서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